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교과서의 제1장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의 제목을 보시면 언어학과 영어학 이렇게 돼 있죠. 언어학은 영어로 linguistics 이렇게 돼 있고 영어학은 English linguistic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글자 그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언어학이라는 큰 분야 안에 영어학이라는 하부 분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언어들이 이 언어학이라는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학자들마다 영어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국어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언어별로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죠. 제1장에서는 우리가 언어학, 그 중에서도 이제 영어학 개론, 그러니까 이제 영어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영어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로 이제 좀 말이 많은데요. 한번 같이 쭉 읽어가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같이 이해를 하도록 하죠. 언어라는 거, 언어란 인간의 구조화된 의사소통 시스템으로 음성, 몸짓, 수화, 문자 등을 기반으로 한다. 예.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 그죠? 뭐 그렇게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스트럭처가 있다, 구조가 있단 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언어가 소리가 있고 소리들이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들을 또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데 이러한 단계별로 크기와 어떤 기능이 다른 것들이 모여서 총체적으로 언어의 기능, 특히 영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의사소통을 위한 시스템이고요. 말, 소리, 음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음성을 우리가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수화 혹은 몸짓 이런 것들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화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 수화도 언어입니다. 또 몸짓, 뭐 간단한 몸짓, 그죠? 뭐 인류의 공통 보편적인 어떤 몸짓 뭐 그런 것들도 있죠. 또 문자라는 것은 이제 언어를 기호를 통해서 문자 기호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그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성이 바탕이 될 수도 있고 몸짓이나 수화 또 문자 이런 것들이 그 의사소통의 그 기반 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언어에 대한 설명이 계속 되는데요. 언어는 조직적이고 기호적이고 음성적이고 관습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언어는 여러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소리부터 또 문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 조직적으로 스트럭처가 있고 또 언어는 기호를 사용하죠. 우리가 말소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도 얘네들이 말소리라는 기호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호적이고 음성적이고 음성을 쓸 경우에는 이제 음성적이고 관습적인 수단이다. 관습이라는 것은 여러 세대를 걸쳐서 문화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언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죠. 의사소통, 언어를 통해서 그 문화가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또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관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그 도구가 될 수 있죠. 또 인간의 두뇌 작용의 결과인 만큼 인간의 심상을 꿰뚫어 보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언어를 통해서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그 마음,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총체적인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인간의 사고 과정 및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 데까지 확대된다. 언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연구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이 많죠. 그래서 여러 학문 분야들이 있는데
뭐 철학부터 시작해서 언어, 뭐 과학,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그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 얘기하라면 인간이 궁금한 거예요. 예. 언어를 통해서 인간을 알고 싶고, 또 과학을 통해서 인간을 알고 싶고, 철학을 통해서 인간을 알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방향이나 방법, 또 뭐 역사나 그런 유래 등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총체적으로 보면 모이는 곳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궁금한 거예요. 예.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어떤 그런 산물이죠. 그래서 언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해서 인간의 사고 과정 및 인지 과정,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이고 알아보고 인지하지?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과연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언어가 따로 있어서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 언어를 통해서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죠? 우리가 인간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저렇게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말을 안 하고 조용히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과연 소리를 안 낸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언어가 없이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죠? 머릿속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좀 논리적으로 그런 그 심오한 어떤 생각을 할 때에는 머릿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소리는 안 내지만 언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사실. 증명을 하기가 힘들고 증명이 안 됐고, 인간의 머릿속을 연구하는 것만큼 연구하기 힘들고 증명하기 힘들고 그런 게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사고 과정,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 데까지 확대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알게 되고, 또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지, 인간은 뭘까 하는 데까지 이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언어학이란 규칙의 지배를 받는 한 체계로서 언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또 언어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고 연구 방법과 이론적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언어학이라는 분야를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일단 눈으로 보이는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그죠? 뭔가 랜덤하게 아무 규칙 없이 무질서하게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규칙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로 시작을 보통 하죠. 그죠? 그래서 그 규칙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라는 말도 중요한데, 규칙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되네? 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무 그 과학적인 검증 없이 그냥 잡담으로 주고받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규칙 같은 패턴이 보인다 그러면 일단 저 규칙이 무엇 거다 하는 가설을 세워요. 그 다음에 그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죠. 과학은 항상 그렇죠.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말은 그냥 쉬운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학자들이 맨날 머리를 쥐어 싸매는, 그럼 어떻게 가설을 세우고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해야 어느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고 진리다 하고 인정을 할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방법이 딱 이거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규칙의 형태나 어떤 방식에 따라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죠? 반박이 불가능하게 검증한다는 것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확립되면 교과서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모든 측면, 소리부터 단어, 문장, 또 의미,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 문장을 쓰는가 하는 그런 모든 측면을 분석하고 연구 방법, 또 이론적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영어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영어학도 마찬가지죠. 언어학의 일분야인 영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칙을 알아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가설과 검증을 하고, 또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 연구 방법을 확립하고, 또 이론적인 모델, 언어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밖으로 꺼내서 어떤 그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실생활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 뭐 자동차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으면은 그 플라스틱 모델, 철로 된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 모델은 그냥 그것과 똑같이 생겼다는 모델이 아니라
과학에서 얘기하는 모델은 그 안에 기능과 작용까지도 다 실물과 똑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언어가 있잖아요. 영어 원어민들의 머릿속에 영어가 있어요. 그럼 그 영어를 머릿속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규칙을 통해서 찾아내고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아, 이게 영어다 하고 밖으로 꺼내놔서 마치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 모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안에는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소리부터 단어, 문장, 의미까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다 안에다가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많은 언어 가운데 특정 언어를 연구하는 것을 개별 언어 연구라고 하는데 뭐 당연한 말이죠. 그죠? 특정 언어, 개별 어떤 정해진 언어를 연구하는 것을 개별 언어 연구라고 하는데 영어학이란 영어라는 한 특정 언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뜻한다. 화면을 조금 올려볼까요? 언어학의 주제는 인간의 자연 언어인데 영어학의 주제는 영어라는 한 특정 언어이다. 이 부분이 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언어학의 주제는 자연 언어이다. Natural language 이렇게 되어 있죠. Natural 하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뭐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언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예요. 인간이 만들긴 했지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저 선사시대에 어떻게 외마디 비명소리들이 모여서 뭐 어떻게 언어가 이제 뭐 수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겠죠. 하여튼 그렇게 인공적으로 누가 어느 한 시점에 딱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난 언어를 자연 언어라고 그래요. Natural language. 그래서 언어학이란 큰 영역의 주제는 인간의 자연 언어, Natural language인데 영어학이라는 이제 개별 언어 연구, 요 주제는 영어라는 한 특정 언어이다. Specific language. 특정 언어이다. 그러니까 Natural language, 자연 언어, 인간의 언어를 자연 언어라고 하죠. 그거에 비해서 그 중에 하나의 특정 언어를 연구한다. 영어학은. 그리고 특정 언어와 자연 언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언어는 특정 언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합집합이죠. 그죠? 영어, 한국어, 뭐 여러 언어들을 다 모으면 그게 인간의 언어, 즉 자연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언어들을 모아서 합집합을 만들면 그게 인간의 언어, 자연 언어가 된다. 뭐 자연 언어의 반대는 인공 언어겠죠. artificial language가 되겠죠. 그죠? 인공 언어들이 뭐예요?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것들. 그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들 있죠. 또 에스페란토라는 뭐 세계 공용어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든 언어가 있죠. 그죠? 그게 얼마나 뭐 받아들여지고 쓰여지는가는 별개의 문제지만 하여튼 인공 언어, artificial language에 반대하는 인간들이 쓰는 언어가 자연 언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학과 영어학은 전체와 개체의 관계, 영어학, 한국어학, 뭐 이런 것들이 쫙 모여서 언어별로 다 모여서 언어학이라는 전체를 이루게 된다. 당연히 언어학을 떠나서 영어학을 연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영어학 등 개별 언어학이 제공하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는 언어학의 연구가 불가능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죠. 그죠? 그래서 언어학이라는 전체 큰 파일을 만들려면 영어학, 한국어학, 뭐 독일어학, 뭐 프랑스어학 여러 그 인간의 언어들의 학술적인 연구가 합쳐져서 전체가 되고 개별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전체 언어학이라는 인간을 또 양분을 제공하고 또 어떤 언어에서 학술적으로 밝혀낸 것이 개별 언어학을 연구하는 데 당연히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제2장으로 이제 우리 갑니다. 제1편의 영어학의 기초 편에서 제2장 영어학의 분야. 영어학이라는 그 학술 분야에는 어떠한 그 세부 분야들이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분류의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영어학의 분야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 첫 번째 분류의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나누게 되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간의 언어를 분류할 때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성별이에요. 성별이란 기준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죠?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당연하죠.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분류의 기준이 두 번째, 만약에 또 누가 이렇게 분류해볼까? 지역별로 구분해보자. 대륙별로, 대륙으로 합시다. 대륙별로 분류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언어가. 대륙별로. 그죠? 아시아 대륙에서 말해지는 언어들. 또,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말해지는 언어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말해지는 언어들. 아프리카 대륙에서 말해지는 언어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분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어를 분류하는 기준이 뭘까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예요? 무슨 기준이죠? 그렇죠. 나라. 어느 나라에서 말하고 있느냐로 언어를 분류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언어를 다른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게 가능해라고 의식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여러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처럼 언어를 분류하는 것처럼 영어학의 분야, 영어학이란 분야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술 문법과 규범 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여기 중요 이렇게 별표 두 개 있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내용적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제 시험에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저보고 시험 문제 내라고 그래도 아주 내기 좋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영어를 학술적으로 공부하는 영어학의 두 분야 크게 나눴을 때 기술 문법과 규범 문법. 사실 문법이란 그래머라는 표현을 썼는데 문법이라기보다 영어학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면은 뭐 더 적당해요. 기술 문법적 태도 혹은 규범 문법적 태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인가? 네, 이렇게 해봅시다. 기술 문법이란 기술이 여기서 테크닉이 아닙니다. explain, describe, 기술하다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데 영어를 있는 그대로 그냥 기술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쉽게. 언어의 모든 규칙 체계를 가치 판단을 넣지 않고 가치 판단, 이게 중요해요. 가치 판단을 넣지 않는다.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또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더 읽어볼까요? 원어민 화자들이 자신의 언어의 소리, 어휘, 문장, 의미, 화용. 화용이라는 것은 같은 문장을 어느 상황에서 말하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요거도 이제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하여튼 영어 원어민 화자들이 자신의 이런 소리, 단어, 문장, 의미, 쓰이는 상황 등에 관하여 내재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을 관찰되는 들리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다. 관찰되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다. 영어학의 지식체계는 이러한 기술 문법 태도를 지닌 연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기술 문법이 사실은 좀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왜 바람직한 건지는 규범 문법을 읽어보면 알아요. 규범 문법, 규범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규범, 지켜야 되는 거. 안 지키면 혼나는 거. 그죠? 안 지키면 이렇게 그죠? 손가락질 하는 거. 규범이라는 건 좀 그래요. 그래야 이제 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규범이라는 것을 이제 지키면서 사는데 학술적, 학문하는 사람들은 규범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상의 어떤 올바른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의 언어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는 규범적 규칙의 집합체 혹은 언어에 대한 접근 태도. 딱 두 개가 구분이 잘 되시죠? 그죠? 기술 문법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과학적인 태도. 있는 그대로. 이렇구나, 이렇구나.
규범 문법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 옛날에 누가 잘 아는 사람, 좀 권위가 있는 사람, 누가 딱 정해놓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언어를 오염시키는 거야. 언어가 파괴돼.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안 돼. 라고 해서 뭐를 지킵시다. 올바른 말쓰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 규범 문법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TV에서 가끔 접합니다. 특히 이제 한글날 가까워지면 텔레비에서 뭐 요즘에 인터넷에서 세대들 간에 너무 줄임말을 많이 쓰고 뭐 자기들만의 외계어 같이 막 쓰니까 노인분들하고 젊은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또 나이가 뭐 한 5년, 10년만 차이 나도 막 서로 세대 차이 느낀다고 그러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런 언어 쓰지 맙시다. 의사소통 안 돼요. 바른말, 고운말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주 나오죠. 그죠? 한글날 가까이 오면. 한글날 아니더라도 가끔 가다가 인터넷이나 뉴스상에서도 기자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언어가 오염된다. 예. 이렇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돼서 나중에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거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고운말, 바른말. 그래서 대표적인 뭐 예를 들자면 한때 이 짜장면을 짜장면이라 부를 수 없고 자장면이라 불러야 되는 그 방송국에 나오는 이제 아나운서들 뭐 방송국에서 언어를 쓰는 사람들 항상 자장면이라고 하는 거를 듣고 우리가 참 거슬리기도 하고 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런 게 다 규범 문법이에요. 짜장면을 우리가 99.9%의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자장면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거?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어떤 옛날에 좀 권위 있는 국어학자 어느 분께서 처음에 우리 그 말의 유래를 따져보면 그게 자장면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뭐 생활이 각박해지고 막 힘들게 살다 보니까 경음화가 자꾸 되고 짜장면이 되고 막 그래서 그럴지도 몰라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뭐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잡담처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말의 발음이나 쓰임이 이거다 하고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대요. 누구 기준에 따라 올바르요? 그 사람들, 정해놓은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올바른 거죠. 예.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써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이 소중한 언어를 오염시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규범 문법은. 근데 여러분, 언어는 오염되지 않아요. 언어는 인간이 쓰는 거기 때문에 쓰는 인간이 오염되는 거지 언어 자체는 그 인간이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99.9%의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이건 짜장면으로 발음이 되고 의사소통하는데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기술문법적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이거는 틀려. 그렇게 되면 언어가 상스러워져. 막 이렇게 하지 마. 그런 사람들은 규범 문법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어학을 기술 문법적과 또 규범 문법으로 나누는 것은 그러한 그 내용들로 보면 기술 문법, 규범 문법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 문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혹은 학자들이냐 아니면 규범 문법적인 태도를 가진 학자들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인간 사는 세상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영어와 관련된 규범 규칙 사례로는 전치사를 문장 끝에 문미에 두지 마라. Never end a sentence with a preposition. 문장 끝에 전치사 가면 그거 영어로 오염시키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했었대요. 또 who 말고 whom을 사용해라. 예. 그러니까 목적격 뭐로 물어보고 싶으면 목적을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으면 whom do you like? 뭐 이렇게 해야지. Who do you like? 야 거기 왜 who를 써? whom을 써야지. like의 목적어니까 whom이 돼야 돼. 이렇게. 그죠? 그거 틀린 거야. 막 이런 규범 문법적인 태도. 영어에. use whom, not who. 또 부정사를 분리하지 마라. 여러분 영어 문법 배울 때 분리 부정사 해가지고 뭐 to go 그러면 to하고 그 사이에 뭐 부사를 넣어서 to 뭐 그런 분리 부정사 그런 거 배웠었죠. 근데 영어 규범 문법적인 태도 혹은 문법 내용을 살펴보면 do not split infinitives. infinitive는 부정사인데 부정사를 분리시키지 마라. 또 이중 부정을 사용하지 마라. double negative. 흑인들 영어에 주로 이런 게 많죠. not를 썼는데 뒤에 또 not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왜 이중부정을 써? 이중부정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긍정이 되는데 이런 수학적인 잣대로, 그죠? 예. 이중부정 쓰지 마라. 아이, 그거 저 빈민가에서 쓰는 좋지 않은 수준 낮은 영어야. 라고 가치 판단을 넣어서 규범 문법적인 태도로 이러한 규범 문법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그런 태도를 가진 학자들이 만든 거죠. 그런데 옳고 그름이라는 건 사실 언어의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언어는 인간이 쓰는, 영어도 인간이 쓰는 도구예요. 의사소통의 도구예요. 그 도구가 타락하느니 오염되느니 그런 건 없어요. 도구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거고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예.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들어있는 내용이 약간 부정적이라고 해서 언어가 오염돼요? 영어가 타락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 규범 문법이라는 건 사실 옛날에 그러니까 언어학의 초기 또 옛날에 좀 권위적인 어떤 그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인간 사는 세상 똑같아요. 영어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옛날로 올라가면 자꾸 권위들이 많죠. 왕이 있고 그죠? 그래서 권위적인 시대에는 항상 이렇게 억누르고 뭘 하지 마.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거가 익숙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규범 문법이 많았어요.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하지 말고 규범 문법이 많았어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혹은 학자들, 정치가, 권력자들도 많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다 민주화되고 사람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그런 시대로 이제 좀 개화됐다고 할까? 좀 계몽되고 좀 오픈되고 그죠? 이제 개방되고 열려있는 시대가 되고 전 세계가 진짜 하루 지구촌 같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 문법이 대세가 된 거죠. 기술 문법 내용이 사실은 학술적인 내용이고 그걸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술 문법 내용이 많고 그게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게 학술 분야, 학문 분야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 문법적 태도를 가진 학자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옛날 그 구시대의 규범 문법적인 태도나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기자들도 가끔 있고, 또 국어나 영어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도 좀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100대 0 이렇게 그렇지는 않아요. 99.9대 0.01% 정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학이라는 분야를 제대로 배우니까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구분 당연히 어렵지도 않아요. 구분하는 거는. 기술 문법이 대세다. 예. 기술 문법 내용. 그러나 규범 문법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때때로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제2외국어인 영어를 배워야죠. 그죠? 제2외국어인 영어를 배울 때 학술적인 것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얘들이 어떤 걸 많이 쓰고 어떤 걸 잘 안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런 것들 알아둘 필요는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규범 문법이 필요한 분야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학술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학의 핵심 분야. 그러니까 영어학을 분류하는데 이제는 학자들이 영어학을 연구하는 분야들을 나누어서 제목만 말씀드리고 이제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영어학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보시다시피 영어학의 핵심 연구 분야, 연구하는데 이제 이렇게 나눠요. 가장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가요. 쉽게 얘기하면 음성학과 음운론 1번. 소리가 나오죠. 그죠? 음성학, 음운론. 이렇게 말소리 연구하는 분야고. 두 번째, 형태론. 말은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건 단어 형태로 보면 돼요. 어휘 형성의 체계. 소리들. 1번에 소리들 연구하는 사람들. 소리들이 모여서 단어가 됐을 때 형태론 분야가 있고요. 어휘론이라고도 해요. 쉽게. 3번, 통사론. 문장입니다. 이제. 단어보다 큰 단위. 구나 문장.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의미론. 단어나 문장의 의미. 어휘와 문장의 의미 체계를 연구하는. 그 다음에
pragmatics에서 화용론. 문장의 화맥. 문맥 하면은 글자로 쓰여진 그 문맥. 문맥이라는 의미는 우리 잘 알죠. 그죠? 문맥을 잘 파악해야지. 뭐 그런 것처럼. 화맥이라는 건 말하는 분위기. 예. 글자가 아니라 이제 말하는 분위기에서 그 맥락을 읽는 거. 화맥 내에서의 해석을 연구한다. 그래서 음성학 포네틱스, 음운론 포놀로지, 형태론 morphology, morpho 하면 shape, form을 얘기해요. morphology, 단어 형태, syntax, 문장, semantics, 의미, pragmatics, 문장이 어떤 분위기, 상황에서 쓰이는지 이렇게 핵심 연구 분야를 나누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학을 아까 기술문법, 규범문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핵심 연구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5개, 6개 정도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공부한 분야들 이제 영어학의 처음 그 영어학과 언어학이 뭔지 그리고 또 영어학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한 2가지 분류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